시각상과 촉각상,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처음 부분 내가 좀 읽어볼게.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베르뜨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베르트르 광장에서는 화가들이 사람들의 옆 얼굴만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네. 우선 제재 연구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읽을 때 잘 안 들어오는 단어, 다 읽고 나서 안 들어오는 단어 얘기를 해봐. 갈래, 설명문, 성격, 해설적, 예시적, 제재, 시각상과 촉각상, 주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특징, 시각상과 촉각상을 대조하여 설명함, 다양한 그림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읽기 과정에 따라 제시함. 특별히 안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사유가 제가 아는 사유가 많아요. 사유? 네. 네가 아는 사유야. 생각. 네가 생각하는 사유가 생각이지. 아, 맞나?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 생각을 표현하는, 이렇게 하면 돼.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설명문은 논설문과 달라. 네. 설명문의 목적은 이해. 쉽게 얘기해서 설명문의 대표적인 게 냉장고 사용법. 냉장고 문을 연다, 물건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네. 이게 설명문이야. 이해시켜줘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 설득시켜야 돼, 상대편을. 네. 논설문은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상대편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야. 네. 논설문은 설득. 요게 쉬운 단어지만 실제로 1, 2, 3, 4, 5번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시각상과 촉각상에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틀렸어. 그지? 그건 논설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설명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명의 방법이야. 그 설명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시험에는 뭐가 있냐면 대조가 있잖아요. 네. 설명문에서 설명의 방법은 정의, 지정, 비교대조, 예시, 인용, 구분, 분류 등등. 그 중에서 시각상과 촉각상에서는 설명의 방법 중에서 바로 대조가 가장 크게 사용인 거야. 그게 시험 포인트야. 네. 여기 자료 제시는 전부 예시에 해당하는 거야. 제재 연구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네.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가 30문제라고 쳤을 때 20문제는 공부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요걸 20문제를 다 맞으면 3등급이야. 네. 그 다음에 다시 A급 문제 5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좀 소화를 하면 그게 2등급이야. 마지막 5문제가 킬러 문제야. 그 킬러 문제를 소화를 시키면 몇 문제를 맞으면 그게 1등급이야. 네. 그러면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애들이네. 그렇지. 사실 대충 한 거야. 네. 그럼 이런 제재 연구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20문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문의 이해, 논설문의 설득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게 내면 그게 A급이나 킬러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른다. 프로필이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네. 네. 나 처음 알았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킨다. 보통 우리가 프로필 그러면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학교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림에서는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한 거를 그림에서는 프로필이라고 하네. 네.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관례였다.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대상의 인물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관례였다는 거지.
여기서는 두 가지가 대조됐네요.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발달했고 동양에서는 정면상을 그리는 초상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라고 물었네.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네.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이다.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다. 전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편적인 것,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지. 물고기 옆이 가장 그러네. 근데 도마뱀은 정말 위에서 땅바닥에 탁 밀착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랬지, 아까 서양과 동양, 측면과 정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 혼합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진화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의 면이 두 개 있다. 우리도 만약에 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걷는다면 거의 옆면이겠네. 정면보다는. 기어다닐 때는 위에서 볼 수도 있지. 도마뱀처럼.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다.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이 살아난다는 점, 그리고 형태의 표치의 유리의 정면상보다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는 점, 고대 로마에서 주화의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포치는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니 넓게 늘어놓음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세는 저승이야.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그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자는, 죽은 사람은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팔다리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정확하게 그려줬다. 측면에서 잘 보이는 건 측면으로, 정면에서 잘 보이는 건 정면으로 이렇게 그려줬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이처럼 원근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불균형이요 파괴였다.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의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촉각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치? 네. 이 제목이 시각상과 촉각상이었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림은 시각상보다는 촉각상에 포인트를 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네.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이다.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듯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 앞에 있는 너와 1m 뒤에 있는 네 언니. 네. 그러면 이 사진상으로는 네가 크게 나오고 1m 뒤에 있는 언니가 작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런데 똑같이 그린다. 왜? 만져보면 똑같으니까. 네. 촉각상이 그런 의미구나. 네. 그렇다면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이다.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원근법 그리는 게 다 시각상이지. 네. 그런데 이집트 벽화는 그렇지 않다. 촉각상이다. 요거 그림을 많이 시험 내더라고. 네. 이게 바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이집트 고문 벽화 기원전 1400년 무렵에서 요 자체를 시험지에다 해놓고 많이 시험 내. 왜냐하면 촉각상에 대한 모든 걸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르비노 대공 부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이런 것들은 서양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조선 민화. 네. 조선 민화도 촉각상으로 표현한 그런 예시로 들은 거예요. 네. 책거리에서 조선 민화는 서가의 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물이 놓여 있다. 물건, 기물. 네. 한눈에 봐도 시각적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 표현이다. 책이나 벼루, 상자 등은 뒤로 물러서는 부분에서도 원근법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촉각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물 하나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이들을 품은 공간 자체가 크게 왜곡되어 버렸다. 공간의 3차원적 깊이와 부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피카소의 입체파 회화처럼 해체된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책들 사이로 수박, 가지, 석류 같은 수복과 다자를 염원하는 상징물을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수박하고 가지, 석류 같은 수복과 다자. 수복은 오래 살아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다자,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석류도 많잖아. 네.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이 더 치중하여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거의 원근법을 그리지 않지. 네.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은 거의 촉각상에 의한 그림이 많아. 네. 일례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다.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뭐 원근법에 의한 기법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시각상으로 받고 이제 촉각상을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처리했네.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이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으면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알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이를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이 있다.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들이다. 이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벽화에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촉각상으로 그린 게 높은 신분을 뜻하네.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것들은 시각상에 가깝게 그려진 것들은 오히려 신분이 낮다. 낮은 신분을 표현했다. 독특하네요. 악사와 무의, 이집트 고분 벽화. 이집트 화가들은 신분이 낮은 이들은 정면과 측면을 봉합하지 않고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곤 했다. 악사를 포함한 두 사람의 여인은 순수한 정면, 무의 두 사람은 순수한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정면과 측면을 어느 쪽이든 간에 얘들은 둘 다 낮은 신분이구나. 네.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필면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필면이라는 것은 소멸된다는 얘기야. 네.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다.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이런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다. 이집트 때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는 아니었네. 네. 귀족은 영생을 약속받는 존재고 평민은 또는 노예는 필면의 존재네.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어렵네. 너는 이해가 되냐 이거? 다 한번 읽어볼게.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 우리가 보통 애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원래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잘 그린다 그러잖아. 네. 예술성은 없는 건가? 너는 디자인이라 그랬지? 네. 디자인은 더 그렇겠네, 그치? 네. 더 사유가 중요하네.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게 네. 똑같은 사물을 그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위대한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겠지. 네. 너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돼야지? 여기서도 어휘는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돼. 네. 무희, 필멸, 영생, 사유 이런 것들. 사유,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을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 여기 나오는 학습활동의 문제들이 20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네. 그래서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는 것. 시각상,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것임. 사례,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 낮은 계층. 네. 촉각상은 개념,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사례,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나 귀족을 그린 그림. 네.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과 악사와 무의.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표현상 특징은 신분이 높은 존재, 파라오 귀족은 촉각상에 가깝게 그림. 그런데 악사와 무의는 신분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앞면에서 또는 옆면에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에서는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약속받는 것임. 귀족에 대한. 그 다음에 악사와 무의에서는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임. 그래서 미술의 정의를 보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임. 그 다음에 예지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보자. 읽기 전,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한다.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한다. 읽는 중,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다. 질문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다. 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으며 읽는다.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며 읽는다.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 네. 그 다음에 읽은 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한다.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운다.
이런 정도. EOE 읽기 전 글의 특성을 파악한다. 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전개될 내용을 예측한다. 읽는 중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여 읽는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며 읽는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며 읽는다.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읽는다.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치며 읽는다. 읽은 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요게 네. 설명문과 다른 것들이야. 여기 나오는 가는 박정훈의 환경의 역습은 논설문이야. 네. 그 다음에 나는 박인기의 나의 첫 독서 이력은 수필이야. 전혀 다른 갈래야. 네. 그래서 이게 나왔네. 아, 요거 킬러 문제로 만들 수도 있네. 네.